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입니다. 화적터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찬탁은 합리적이고 반탁은 꼴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김용옥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박해 보겠습니다. 김용옥은 KBS 강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뒤이어서 소란이 일어나자 이승만의 묘는 이미 파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그들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역사를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김구, 그리고 윤봉길, 이몽창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미군정은 김구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미군정을 비판합니다. 국내에서는 또 하나의 그 주체적인 역사의 진보 세력이 있었다. 여운형이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다.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이다. 여운형은 매우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었다. 그런데 미군정은 그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미군정에 대한 비판, 잽을 먹인 다음에 신탁 통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신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신탁 일을 맡기는 것, 일정 기간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소련은 한국을 금방 독립시킬 생각을 했지만은 미국은 매우 장기간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의 인간이고, 그에 반대한 반탁은 변통을 모르는 꼴통들의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우리 한국인들이 전체 단결해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그에 참여했다면은 찬탁과 반탁의 분열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도 없었거니와 6.25라는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역사의 비극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냉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소비에트도 붕괴되었다. 그래서 냉전의 논리를 의미 있게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논리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찬탁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해서 비장한 각오로 찬탁 창선 논리를 펴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이 5년을 못 참아서 당장 독립하고 싶어서 그렇게 신탁 통치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인 정세를 볼 때 북한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게 엄연한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곧바로 노동자 농민의 소비에트 정권을 세우고 4대국 회의에서 이를 제한할 것이다. 그렇게 점령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뒤이어서 45년 9월 20일에는 스탈린이 극동 소련군 사령부에게 비밀 지령을 내리죠. 이것은 나중에 한참 뒤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알려진 내용입니다만은, 광범한 반일 블럭에 기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후진 지역에서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할 때 쓰는 상투적인 어떤 전략,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와 지주를 배제하고 중소자본가와 양심적 지식인 노동자 농민을 포섭한 큰 통일 정선을 형성을 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라, 토지개혁부터 먼저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민민주주의 혁명 또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스탈린의 그런 지령이 내려가게 되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은 북조선 공산당을 세우죠. 그리고 그들의 괴뢰 김일성을 북조선 공산당의 책임자로 앉힙니다. 서울에 있는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독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협정이 그해 12월에 있어서 남북한에 걸치는 어떤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 2달 뒤에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세우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세워서 장차 세워질 민주적 임시정부가 수행할 20개 정강을 김일성 장군의 이름으로 반포를 합니다. 당시 북한에 있던 인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장차 남북한에 걸친 민주적 임시정부가 세워질 텐데 북한부터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장차 세워질 임시정부가 계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서부터 먼저 민주기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6년 3월 달에 그 과격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계획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계획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뒤집는 일입니다. 남한의 같은 동포와 어떠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인민민주주의적 혁명을 시작을 한 거죠. 북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저 멀리 공산주의라는 고지를 향해서 첫발름을 긋고 있는 것이고, 장차 세워질 민주주의 임시정부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와중의 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쫓겨내려온 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과 더불어 공동의 지분권을 갖고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좌우합작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공산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46년 3월 말에 서울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을 때 소련군은 여운형, 김규식을 내각의 총리, 부총리로 하고 김일성, 최용건 등을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김두봉으로 공산주의자로 하고, 나머지 뭐 최신, 상공, 보건, 재무 뭐 이런 것만 미군정에게 맡긴다는 식의 그런 좌우합작 정부 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탁 통치의 실체예요.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소련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이승만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에 있어서 큰 공로가 없는데 왜 소련이 들어와서 미국과 공동의 지분을 행사하느냐? 미국은 어떻게 해서 소련에 대해서 저러한 큰 지분을 허락했느냐? 그것을 계속 비판하면서 소련이 동유럽에서 추진했던 그 좌우합작을 통한 공산화의 위험성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반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미소공동위원회에 협조를 해서 좌우합작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좌우합작 정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내각 책임제의 정부가 구성이 되고 했더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을 것입니다. 공산화된 뭐 고려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그런 것들이 성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엄연한 역사적 현실인데 그 모든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고 이제 냉전의 시대를 벗어났으니까 좌우의 대립의 논리를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논리로서 신탁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한다. 세상이 바뀌면 역사적 사실이 바뀝니까? 김영옥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세상이 바뀌면 역사의 사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천박한 역사학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울이 범한 두 가지 모순을 추가로 지적하겠습니다. 도울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김구야말로 역사를 주체적으로 사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탁운동을 맹렬하게 열화와 같이, 김용옥의 표현입니다만, 지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구지 않습니까? 송민우 선생이 그 연석회의에서 아니 모스크바 협정문을 아직 잘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좀 더 협정문 자체를 차분히 읽고 그 내용을 안 다음에 반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욕설이 쏟아져 나오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송진우는 김구 선생이 지도하는 한국독립당 당원에 의해서 암살이 됐어요.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이 김용옥은 이 비극적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보다 깊은 토론이 요구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존경하는 역사의 주체로 사는 사람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감정에 부닥쳐가지고 이를 밀어붙인 사람은 김구 아닙니까? 김구란 사람은 임시정부를 미군정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미군정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반탁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미군정에 대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시도를 하죠. 정권을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강력하게 그에 반발함으로써 김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의 위신이 크게 추락을 합니다. 바로 그 역사의 큰 잘못을 이 김용옥의 이야기 들으라면 범한 사람은 김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냉정하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서 점령군의 정책에 지나치게 반대를 하고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반탁이지만은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김구와 같이 아주 맹동적으로 미군정과 충돌하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김용옥의 논리대로 의하면은 김구야말로 그가 비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그가 그토록 보수 꼴통이라고 비판한 그 반탁 운동을 맹동적으로 추진한 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또 엉뚱하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비디오를 들은 사람으로서는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모순을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떠들다가 그렇게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모순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나타나요. 어떤 방청객이 물었습니다. 자, 신탁 통치가 좋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탁 통치가 가져올 실질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옥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 참 대단히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신탁 통치를 해서 과연 우리가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회의가 깊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점령된 상황에서 김일성인들 그 권력 기반을 내줄 리가 없고, 남한의 이승만도 간신히 특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내놓았겠느냐? 신탁 통치가 되든 뭐가 되든 분단은 쉽고 통일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찬탁을 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이고 반탁을 하는 것은 볼통이다, 꼴통의 인간들이다 그러고 실컷 열을 올려서 비판을 해놓고, 그러면 신탁 통치가 실제로 가능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글쎄요, 저도 회의가 깊습니다. 그게 쉽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인들 그 권력 기반을 내줄 리가 없고, 남한의 이승만도 간신히 특권을 마련했는데 그 왜 내놓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미 특권을 갖고 있어요. 북조선 공산당의 대표가 돼 있고,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회의 위원장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소련의 괴뢰로서 소련이 앉혀준 대로 큰 자리와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남한의 이승만은 어렵사리 간신히 특권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무슨 특권을 차지했습니까? 이후 미군정하고 대립하고 미군정에서 사실상 연금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 이승만 아니에요? 이승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존경, 그거 외에는 그건 오래전부터 평생에 걸친 독립운동을 통해서 싸워온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승만에게 어떠한 특권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승만도 특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김일성도 특권을 내놓지 않을 테니까 신탁 통치가 되든 뭐든 되든 통일은 어려웠다, 분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취지를 이야기해요. 앞에 이야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으면서 왜 겉으로는 그건 숨기고, 그리고 찬탁은 이성적이고 반탁은 꼴통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젊은이들 앞에서 쇼를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통찰력 있는 질문이 나오니까 부지발식간에 속내를 털어내므로써 왜 공개 강의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순을 범해요. 이걸 깨달았는지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논리를 바꿔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 안 돼도 나는 행복하고 곧 죽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통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 나는 곧 돼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서로운 말을 쓰면서,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71세예요. 71살 된 사람이 아직도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을 살려면 13년도 더 살아야 될 그런 있는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래. 이런 엉터리 같은 허풍을 떨면서 말이 막히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냉전의 논리를 벗어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저 화적이 짧은 미천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받들어 온 큰 줄기 하나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그 짧은 미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엄청난 위선과 모순이 폭로되었다. 그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김구야말로 그의 논리에 의하면 보수 굴동으로 비판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깊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을 왜 겉으로 젊은이들 앞에서 쇼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곧 죽을 사람처럼, 암에 걸린 마지막 환자처럼 나는 대질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천박한 푸닥거리를 이제 좀 그만두세요. 어느 정도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척언해서 보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척언해요. 그 척언한 화적과 화적의 위선과 모순을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말대로 이미 생명이 다한 사람이니까 조용히 앞으로 한마음 한몸 보존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